안녕하세요. 육아 멘토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은 바로 루이스 헤이의 치유 책입니다. 이 책은 푸른교육연구소 추천 도서에도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이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You can heal your life.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삶도, 내 몸도, 내 모든 인간관계나 일도 조화롭게 잘 치유되고 좋게 이렇게 나아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장 시작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이 루이스 헤이는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연히 닥치고 나에겐 자꾸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나는 자꾸 미움을 받고 일이 그르치고 돈이 안 벌리고 궁핍하고 뭔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운 나쁘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는 이제 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체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내가 가지면 안 돼, 나는 못났어,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주가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예전에 봤던 그 시크릿이란 책이랑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나. 근데 그것은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프로그래밍 된 그런 우리들의 신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물려받은 밖에서 주입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런 신념을 준 부모를 비난하고 원망할 것인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이 그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고 그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신념을 우리 때에서 이제 놓아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면 깊숙이 나는 부족해, 그 정도로 뛰어나진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신에 대한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병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그 과거를 붙잡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노, 슬픔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 과거를 놓아버리고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안다. 이제 당신은 수년간 자신을 비판해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 문제를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막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러면 루이스 헤이는 그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무엇을 보냐면 이 사람의 부정적인 자아상, 신념, 잘못된 믿음을 찾아낸대요. 바로 그 생각들이 이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훈련이 나옵니다. 훈련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훈련은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한번 쭉 적어보라고 해요. 저도 이 훈련을 비슷하게 이제 워크숍에서 하는데 나는 엄마니까 뭐뭐 해야 한다 라고 쭉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요. 나는 엄마니까 화내면 안 돼. 나는 엄마니까 웃어야만 해. 나는 엄마니까 아이 공부를 잘 시켜야 돼. 나는 엄마니까 아이가 높은 성적을 유지하게 도와줘야 해. 엄청나게 많은 뭐뭐 해야만 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적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나는 엄마니까 웃어야만 하나? 정말? 왜?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된 믿음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 보다 보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아니면 완벽해지려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이유들이 결국 파고들었더니 의미 없는 이유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선택할 것은 이렇게 바꿔보자.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선택권을 나에게 주는 거죠. 뭐뭐 해야만 해는 힘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뭐뭐 해야만 해 라는 생각은 독과 같다고 나와 있어요. 독이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 나는 정말 원한다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 정말 원한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이제 그 신념을 다시 바로잡는 거죠. 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굳이.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신을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감사하는 태도다. 루이스 헤이는 이런 것에서 사랑을 느낀대요. 인생의 과정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됐을 때, 인생이 잘 풀릴 때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이 나아가는 그냥 그 과정 그 자체, 그것에서 사랑을 느낀다. 살아있다는 기쁨, 내가 보는 온갖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느끼고, 또 지식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 혹시 아실까요? 저도 가끔 정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알았을 때 너무 기쁘고 경이롭고 만족감이 들고 거기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지식이나 어떤 사고 과정, 동물, 새, 물고기 이런 많은 것들에서 루이스 헤이는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여기서 어떤 것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사랑의 어떤 조각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고 꾸짖는다. 음식과 술, 약물로 몸을 함부로 대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베푼 서비스의 대가를 요구하지 못한다. 몸과 질병과 고통을 만든다. 나에게 도움되는 일도 꾸물거리면서 뒤로 미룬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 빚을 만들고 큰 짐이 되게 한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연인을 만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어떤 훈련을 하는데 우리 아기들을 보면 다 너무 완벽하잖아요. 아기들은 다 그냥 존재로 사랑스럽고 그냥 괜찮게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나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 호기심도 아름답고 좌충우돌 모든 게 다 아름다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제안합니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은아 사랑해.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이 연습을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근데 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진짜 이거 힘들어했거든요. 내가 힘들어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저항했어요. 왜냐면 이거 딱 봤을 때 에이 이게 뭐야? 에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흘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거울을 마주보고 정말 이걸 한번 해보니까요. 와, 내가 이걸 왜 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저항과 함께 굉장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그걸 느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저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너무 싫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저항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울 것이 많고 느낄 것이 많고 성장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훈련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버티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 문제는 다 결과들이다. 거기서 자신의 신념들이 표출되는 것들일 뿐이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너무 좋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잘한 문제들을 따로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단 하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쏟으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래된 신념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그 뿌리를 캐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 엄마들이, 아줌마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피해, 나를 불러주질 않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아마 버림받을 거야 라는 신념이 있는 건지 자신의 신념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신념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대체로
유년 시절에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부정적인 신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한번 쭉 나는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그 신념이 이제 진실인지 한번 파악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버림받을 존재인가? 나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인가? 왜냐면 그걸 믿으면 내가 나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야 라는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나를 못 봤나 보다, 나를 분명히 좋아할 텐데 나를 봤다면 인사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아마 뭔가 굉장히 깊은 생각에 골몰이 빠져들어 있거나 뭔가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음에 또 기쁘게 인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못났어, 나는 아마 따돌림 당할 거야 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인사를 한 번만 안 받아줘도 큰 상처를 받고 마음에 굉장히 응어리가 생기고 저 사람조차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다음에 손뜻 인사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0.1초 손드는 게 늦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이런 자잘한 것들에서 또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는 또 다시 더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고 깊은 굴 속으로 빠져들면서 내 상처, 내 신념을 다시 한번 강화되는 거죠. 역시 나를 미워해 이러면서 악순환이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신념을 굉장히 증명하는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정말 진실인지 파악해보고 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니야,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라고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렸을 때는 낯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랐고, 그것이 실제로 유효했다면 어른이 돼서는 더 이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외톨이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해준 맥락은 있지만 더 이상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내 신념을. 아니, 내가 이미 너무 내 신념이 깊게 뿌리에 박혀 있는데 나는 못난이야, 나는 미움받을 거야, 사람들은 날 싫어해 라는 게 너무 뿌리 깊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난 바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훈련이 나와요. 근데 나는 바뀔 거야, 일단 이렇게 믿어보라는 거야. 나는 바뀔 거야. 안 믿어줘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저항이 계속 올라오지만 그 저항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난 바뀔 거야. 너무 바뀌고 싶지 않은 마음, 두려움, 분노 이런 게 올라오겠지만 그럼에도 난 바뀔 거야 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다짐을 하라는 거죠. 나는 바뀌고 싶어. 거울을 보고 말하기도 하고 청소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항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너무 싫어, 저항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항 자체가 이미 치유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다. 왜냐면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에고가 아니야 라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내가 이미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저항이 올라왔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당신이 성장을 시작한 거다. 내가 저항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느냐, 여기서 나온 저항 한 10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저항이 있는지 대충 말씀드려 볼게요. 비언어적 저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지각하기, 아프기, 먼 곳을 응시하기, 바쁘게 일하기, 먹고 마시고 담배 피기, 새로운 친구 만나기, 차 하수구 고장 내기, 그 외에는 제멋대로 추측하는 거,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미친 사람이나 심리치료 받으러 가는 거야, 나는 좀 달라, 다른 사람들 귀찮을 거야, 또는 아직은 아니야, 우리 집은 안 그래, 거리가 너무 멀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못 믿겠어, 그러기엔 난 너무 똑똑하지 않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끈기가 없어, 미루는 기술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정말 꼭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저항이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공감됐어요. 저도
와, 이거 정말 좋은데? 다음에 이거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저도 많거든요. 이것도 저항이라는 거죠. 부정하기, 두려움, 정말 많은 저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저항이고, 친구를 간섭하는 것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데? 우리 아들한테 시켜봐야겠다. 정말 좋은데? 우리 남편한테 시켜봐야겠다. 이것도 저항이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저항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놓아버림 기법이 여기서도 나와요. 집착을 놓기. 담배 때문에 내가 너무 안 좋아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 그 집착을 놓아버리고. 근데 담배를 안 피려고 하니까 또 이제 저항이 올라와요. 저항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담배를 안 피면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할 거야. 분위기가 어색할 거야. 이런 저항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놓아버리면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불편한 그런 관계를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집착을 또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불편한 걸 또 놓아버리려고 하니까 또 어떤 저항이 올라온다. 외톨이가 될 거야.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서 또 저항이 올라오면 그것도 놓아버리고, 계속 반복해서 놓아버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바뀌면서 더 이상 담배에 대한 욕구가 덜 올라올 것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런 식으로 놓아버림을 하려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몸의 긴장 풀기라는 기법도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내면의 치유 코칭이랑 좀 비슷한데, 일단 분노가 올라오거나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막 이럴 때 그냥 베개를 일단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감정의 압력을 느끼면서 표출하면서 두드리다 보면 그때서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나중에 이유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감정 에너지가 툭 떨어지면서 이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의 긴장을 푸는 거, 내버리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적어서 얼마나 내가 내버리고 싶은지 나의 반응을 보면서 적어보고 어떤 저항이 느껴지는지 보는 것도 있고, 또 용서하기, 나는 널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를 풀기라는 기법은 이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걸 상상하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일 거고, 그거는 아마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거고, 나에게서 불리한 부분을 남에게 보는 거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똑같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 걸 상상하라고 합니다. 이걸 자꾸 상상하면 처음에는 막 승질이 났겠죠. 승질이 나는데 계속 반복해 하다 보면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죄가 없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되는 기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또 나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 행복해진다, 나를 용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도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엔 복수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적 에너지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서 용서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려고 할 때 너무 막 분노가 올라오거든. 그건 내면 아이의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복수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복수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라. 용서를 위한 근데 작업으로 이걸 하라고 나와 있죠. 우리 아마 연구소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용서를 위해서, 용서하고 싶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내려놓고 싶어서, 놓아주고 싶어서, 우리 엄마 미워, 엄마 복수할 거야 하고 꽉 잡고 있는 거 놓고 싶어서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안아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을 또 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변화를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자신의 그런 새로운 틀을 세우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를테면 나는 뚱뚱해지고 싶지 않다 라기보다는 나는 날씬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드는 부분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루에 300~400번을 반복하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죠. 저항이 올라오더라도 그냥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우리가 자신의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경우 그 이상한 점이 바로 우리의 개성이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다 보면 영혼이 움츠러든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문장도 너무 좋죠. 변화를 선택하고 새로운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제공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기분 좋게 느낀 속도로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그 씨앗 뿌리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할 텐데 처음에 조그만 싹이 나왔을 때 에이 토마토 나무가 아니잖아 라고 그 싹을 밟아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머나 드디어 나왔구나 라고 말하며 그 싹이 자라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다. 씨앗은 새로 배운 긍정적인 말이다.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이 이 작은 씨앗에 들어있다. 작은 결실이 보이면 밟으면서 이걸로는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말고 어머나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라고 기뻐하며 외쳐라. 그러면 그 결실이 자라서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점을 쭉 적어보고 긍정적인 말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내 인생은 엉망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바뀌었어 라고 바꾸고, 이를테면 나는 살을 빼야 해 라는 신념이 있다면 내 몸은 행복하고 날씬해 라고 이제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이제 루이스 헤이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조금 나와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삶을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말을 나에게 해주고 어떤 좋은 행동을,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나도 이렇게 나를 돌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미 틀을 딱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라고는 이제 그것을 창조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죽음의 사자? 피아노 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직장을 구했는데 그 상사가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라고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상사를 먼저 사랑했더니 그 상사도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다른 더 좋은 자리도 더 많이 찾아주고 그렇게 자신에겐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신념대로 이렇게 창조되니까 관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일. 뒤에는 일이나 어떤 풍요, 재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자신의 재정적인 부분도 신념을 한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신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나는 여자니까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아니면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질투를 받을 거야. 아니면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부자들은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신념에 따라서 굉장히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런 신념들을 또 바꾸는 것을 그 뒤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자기 긍정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신의 지혜가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해준다.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적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은 넘쳐난다. 나는 성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는 성공 가도를 달린다. 나는 신이 주신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꿈보다 더한 축복을 받는다. 나는 모든 부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황금의 기회가 나를 향해 쫙 열려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며칠 동안 반복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저항이 올라올 거고 그 저항에서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여기서 정말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복해서 한번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시각화가 나오거든요. 풍요의 바다라는 시각화가 나오는데,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이 바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당신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내려다보래요. 수차 숟가락인지, 아니면 종이컵인지, 물병인지, 양동인지, 육조인지, 아니면 바다에 연결한 수도관인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을 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바닷물을 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걸 느껴지는지, 이를테면 쟤네들이 다 퍼가네. 다 퍼갈까 봐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퍼야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몰려온다면 그만큼 그 바다가 굉장히 작다고 느끼는 거죠. 세상에 도는 그 부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결핍되고 서로 뺏고 뺏기고 그런 경쟁적인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다는 어때요? 너무 넓어서 진짜 아무리 풀래도 바다는 닳지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가 가져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바닷물을 훔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내 바닷물을 훔칠 수가 없고 모두 나에게 온전히 마땅히 주어진 나의 풍요롭고 끝도 없는 그런 바닷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깊이 느끼면 이런 풍요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신념대로 이 몸도 결과로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는 신체 부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 뭐는 뭐를 상징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머리카락은 힘을 상징한다. 겁에 질리면 머리카락이 곤두선다. 그리고 긴장을 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그리고 귀는 청력을 대표하는데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눈은 시력을 대표하는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내 몸이 어디가 아프면 나에게 어떤 문제점, 어떤 신념, 마인드적으로 어떤 그런 장애물에 부딪혔는지 이렇게 집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편두통은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는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생긴다. 그리고 목과 목구멍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대표한다. 등은 우리의 중심축을 상징하는데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우리가 지지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콕콕 집어서 뭐는 뭐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일면 맞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가슴은 모성 본능을 나타낸다. 너무 지나치게 돌본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암에 걸리면 또 깊은 분노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데 눌렀을 때 분노를 막 표출하는 사람들은 암에 안 걸려. 근데 분노가 있는데 누르면 이제 암에 걸린다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유방암에 걸렸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제 느낌은 돌보고 돌봐요. 근데 거기엔 분노가 있어. 근데 그 분노를 눌러. 그랬을 때 유방암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0% 맞다 따라 해라라기보다는 약간 성장을 위해서 참고할 만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걸 읽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뭔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만한 그런 거리가 느껴진다면 그쪽으로 충분히 이걸 참고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뒤에 이제 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몸이 아프다면 이 뒤에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라는 그런 딱 마음이 들면은 그 부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신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신념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게 힘이 있다고 여기서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고 나 자신에게 말해주면서 한번 신념을 깨고 또 새로운 행복한 삶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치유 책을 한번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쭉 한번 봤는데요. 다음에 볼 책은 몸에 밴 어린 시절 한번 나눠볼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달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